영세하고요. 수익성이 낮습니다. 구조적으로 사실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고요. 더구나 어려운 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고금리, 고물가, 내수 침체 직격탄에 작년 12월 3일에 사실은 지금 이게 통계 집계가 안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머리가 좀 탄핵 사태로 사실 자영업자들이 지금 직격탄 맞은 건 아직 통계 집계가 안 돼서 그렇지만 아마 나타나면 더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상당히 나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22년 말 기준으로 국제기구에서 집계된 걸로 자영업자하고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은 23.5%로 OECD 회원국 중에 저희가 7번째로 높습니다.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존율도 저희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로 말하자면 저희하고 제일 근접한 국가인 일본이 10%인데 저희가 OECD 집계 기준은 23.5니까 2배가 넘지요. 그 다음에 생존율도 5년 기준으로 저희가 33.8%니까요. OECD 평균이 45%입니다. 훨씬 저희가 생존율이 낮고 쉽게 보시는 숙박 음식점의 경우는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지적한 비중이 높고 생존율도 낮다고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자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임대료, 고금리, 고물가, 보완율, 복합위기에 작용 처해서 구조적 위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관심이 있어 하시는 이제 부채 문제인데요. 나이스 자료하고 사실 나이스 자료로만 하려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3월 말에 부도한 게 신문지상에 나와서 한국은행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제가 이제 입수한 게 원래 나이스 자료인데요. 전체 차주수입니다. 아까 자영업자 의원님들도 600만 전후로 말씀하셨는데 자영업자 모두가 빚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차주수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기준으로 나이스에서 집계한 게 그 보시면 24년 3, 4분기가 가장 최근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337만 명이니까요. 이게 좀 1000명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000명에서 이제 그 반올림을 했고요. 그러면 600만에서 절반을 좀 넘으니까 퍼센티지를 내가 내보니까 한 55% 정도가 사실은 차주고 나머지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부유한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연체 차주 수가 있는데요. 연체 차주 수가 한 15만 명입니다. 그다음 연체 차주가 연체한 금액이 얼마냐? 조 단위로 끊으면 29.7이니까 30조 원 정도가 지금 사실은 급한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연체 차주하고 금액을 보시면 그 맨 앞이 22년 1사분기인데요. 연체 차주 수하고 연체 차주 대출 금액이 굉장히 급격하게 2년 만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원이 안 되던 것이 지금 거의 3배를 뛰었고요. 사실 요번 올해 1사분기가 아마 집계가 되면 훨씬 더 많이 뛰었을 겁니다.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중채무자 3군데 이상의 돈을 빌린 분들인데요. 차주 수가 지금 뭐냐면 그 밑에 있는 표인데요. 172만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뭐냐면 그런 3개 이상 빌리신 분들 중에 다중채무자 중에 연체 차주는 얼마냐? 10만입니다. 그러면 연체 차주 중에 몇 퍼센트냐? 대략 7, 80%가 되고요. 금액으로 지금 24만입니다. 그러니까 30조 원 연체 금액 중에 24조 원. 그러니까 거의 80%를 다중채무자, 아무래도 다중채무자니까 연체를 하기 쉽겠죠. 안 되다 보니 여러 군데 빌렸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지금 빚의 형태는 사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채무자 숫자하고 금액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주로 있는 연령이 보시면 제 거랑 좀 편집이 바뀌어서 그런데 40대에서 49세, 50에서 59세인데 이분들에게 숫자하고 금액이 몰려 있습니다. 사실 보면 고령화돼 있다는 거죠. 60대도 있는데 60대 분들은 구조적으로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있으시겠지만 사실 연체나 이쪽에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40대하고 50대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빚도 있으시고 이분들이 연체도 지금 갖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아마 3월 말에 보도가 돼서 아마 최근 걸로 보시면 그렇게 될 텐데 서로 집계기간 따라 좀 다릅니다. 24년 말로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추계한 건데요. 자영업자 대출 차주수는 아까 나이스가 좀 더 큰데요. 여기는 311만 명이고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나이스 건 아까 1100을 좀 넘었는데 약간 덜 되는 금액입니다. 보시면 한국은행이 전체 빅피처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대출 금액 전체는 3,500조입니다. GDP가 2,400조니까 GDP 한 1.5배가 되고요. 그 중에 기업 대출, 가계 대출, 기업 대출 중에 자영업자 이제 사업자 대출인데 자영업자가 가계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고 개인 사업자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는 것 중에 가계대출 350조, 개인 사업자 대출 714조를 갖고 있고 동시 보유한 사람 아닌 사람이 이렇게 표로는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 31쪽에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집계한 게 1064조인데요. 취약계층, 한국은행은 이것을 이제 소득 분위로 한 것 같습니다. 소득하고 신용, 저신용자를 해서 43만 명 정도로 집계했고요. 연체 차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조 원인데 한국은행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출 잔액은 125조 원. 그러니까 여기는 저소득, 저신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체 차주로 보시면 30조 원이고 저소득, 저신용에서 연체는 아니지만 빚을 갚는데 허덕이는 분들은 125조 원 정도로 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 그 제시하는 것 중에 정부가 재정을 얼마를 투여할지를 한국은행식으로 접근을 하실 건지 아니면 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하실 건지에 따라 정부 재정에 투하되는 금액이 이제 달라서 제가 숫자를 좀 주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은 그러면 자영업자 전체 대비로는 몇 퍼센트냐? 43만 명이면 제가 숫자를 계산하니까 7%고요. 금액은 전체 대출 대비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3%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체 차주의 연체율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한국은행 기준으로 지난해 말 현재 1.67이니까 1.67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게 연체율이 3, 4%고 한국은 워낙 건전하게 관리하다 보니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0.5%니까 1.67이 높은 것 같지만 1.67 연체율 저는 금융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비은행,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비은행이라고 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3.4%이고 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취약한 자영업자는 얼마냐? 11%가 이미 됐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는 아마 더 될 겁니다. 근데 작년에 이게 뭐냐 윈도우 드레싱을 한 결과입니다. 연체된 거를 떨궈내고도 지금 11%가 갔기 때문에 떨궈내지 않았더라면 이미 이건 15%가 작년 연말에 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분류한 걸 제가 들고 왔는데 그림에 보시면 금융 업권별 해서 4개 있는 것 중에 좌측에 상단을 보시면 3.43이 비은행, 그러니까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게 취약차주는 11.16%가 윈도우 드레싱 한 다음인데도 이렇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좌측에 보면 평균 연간 소득, 평균 대출 금액인데요. 자영업자하고 연체 자영업자를 나눴는데 자영업자의 그 4개년 동안 4개년이 아니네 5개년이에요. 19년부터 24년까지 평균 연간 소득은 자영업자 전체를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연체 자영업자는 소득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대출 금액도 자영업자 전체를 보면 조금 대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졌죠. 연체 자영업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양극화입니다. 사실 그 의원님들은 자영업자를 다 말씀하는데 사실 자영업자 좀 나눠서 봐야 될 게 고소득 의사 선생님들도 자영업자고 부동산 임대업자도 자영업자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뭐 이쪽 금융 쪽을 하는 사람들 구분해서 사실 접근하실 필요는 좀 있기는 합니다. 이 말씀 뭐 네, 지나가다 드렸고요. 그 다음 32쪽으로 가시면 뭐 그 얘기를 이제 자세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체율이 상승한 배경은 두 번째 네모인데요. 32쪽에 대출금리 인상,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팬데믹기에 저희는 정부 재정 투입보다는 그 대출을 해주고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일부 이제 다시 아직도 상환 유예가 되고 있는데요. 상환 유예가 끝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이 더디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벌이가 안 되다 보니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해주는 것도 이제 한도에 와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선진국 대비 저희가 재정 지원 규모가 크지 못했던 것, 경기 회복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연체율이 상승이 빠르게 되고 있고 아마 올해도 별일이 없으면 그 상황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출범한다면 빠르게 대응책을 내놔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좀 약간 강조를 하자면 마지막 네모인데요. 코로나19 이전에 자영업자 대출 얼마냐? 700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 1064조니까 좀 과장을 하자면 40% 이상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럼 윤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30조 원의 새출발 기금을 도입했으나 활용도가 지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건데요. 매입형 채무조정하고 중개형 채무조정이라는 걸 했는데 실제 실적이 두 개를 합쳐봐야 4조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집행된 실적은 4조 원밖에 없습니다. 신청액은 18조 원이라 마치 많은 것 같지만 신청액 중에 사실 탕감해주고 정부 재정을 쓰는 건 30조 원을 쓰려고 했는데 4조 원밖에 안 썼으니까 거의 안 쓴 거죠. 사실은 별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서민 취약차들은 급증했지만 채무조정 등 서민 채무자 보호 기능은 미약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금융정책에 대한 제안을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배드뱅크인데요. 배드뱅크 뭐 얘기는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2008년에도 있었고 IMF 때도 사실 기업에 대한 배드뱅크였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저는 이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서민에 대한 배드뱅크 설립을 하자라는 겁니다.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탕감도 있고 배드뱅크도 있는데 탕감을 하게 되면 더구나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하면은 당연히 보수 쪽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이슈를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맞받아줄 수 있는 게 배드뱅크다. 그러니까 사실 100%는 아니더라도 20, 30%는 이 사람들이 갖는다라는 걸 할 수 있고 20, 30%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윤정부에서 실수를 한 건데 윤정부에서 히트치긴 굉장히 실수한 것 중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영업자도 50년 만기 분할 상환을 하자. 50년 만기는 제가 이제 맞받아치는 거고 사실 50년 만기 심하죠. 50세인 자영업자가 100살까지 가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극단적인 경우 40년 만기를 외치시고 20, 30년 분할 상환하면 사실 물가 상승률 생각하시면 거의 사실 원금 탕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금 탕감 비율을 낮춰주는 사람의 경우에는 많이 낮춰주는 사람은 조기에 상환하게 하고 탕감을 못 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담보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3, 40년 탕감으로 가면 사실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좋아하시고 신문지상에서 지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탕감 비율 20%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40년 동안 갔다 온 물가 상승으로 자연 탕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할 기구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드뱅크가 필요한 거거든요. 배드뱅크가 사실은 자기는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채권자라고 끌고 가야 돼서 그건 캠프도 할 수 없고 서구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정권이 거의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융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될 말인데 그냥 이번에 질러본다고 지금 질러보고 있습니다. 입법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채무 조정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신용정보라는 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이번에 새출발 비용 활용도가 낮았던 게 채무 조정이 되는 순간 이분들은 사실 먹고 살 돈에 대한 지금 다시 돈을 빌려야 되는 게 신용정보에 등록해서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급 생계비 대출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생계비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신전당 금융기관을 설립해서 배드뱅크는 이걸 껴안고 있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제가 신보기의 자문위원을 하다 보니 신보기가 신용불량자는 아무도 대출을 안 해주니까 1,500만 원까지 긴급생계비 대출을 따로 해줍니다. 신용정보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큰 단비고 여기에 대해서 의외로 껴먹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필요한데 은행도 해줄 수 없고 상호금융권도 해줄 수 없고 저축은행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금기관들은 다 BIS 비율 규제라는 걸 받아서 이런 신용 회복 중인 사람들한테 빌려줄 경우에는 그 BIS 비율에 상당히 낮아지고 자본금 부담 때문에 그건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신전당 기구는 사실은 이게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과연 하냐? 할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적 기구로 이제 해달라라는 거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제가 이제 금융하는 사람을 굉장히 창피한데 우리나라는 4대 대형 은행인데 뭘 하느냐? 아시는 것처럼 가계대출, 부동산 담보대출만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은행처럼 앉아서 이자 장사만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금융기관이 있는 나라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은 저축은행도 사실 고착화, 굉장히 이제 소형화돼 있고요. 그다음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 부담 때문에 서민대출은 위축돼 있는데 그럼 은행들은 뭐 하냐? 가계대출이 워낙 많아서 그걸로 이자 마진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걱정할 것도 없고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자영업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서구먼 소진공들이 보증을 제공하면 그 보증을 갖고 은행이 대출은 해주지만 보증부 대출만 하지요. 그리고 보증부 대출을 하더라도 연체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해주다 보니 그런 자영업자 중에도 우수 자영업자에게만 대출이 가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대출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은행이 아닌 여신전당기관을 설립하고 사실 여신전당기관이 대출업체인데 대부업체가 조달금리가 15%, 10%가 되다 보니 대부업체 조달금리보다 높게 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취약계층은 20%의 대출 받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전국의 여신전당기관을 설립하면 3%의 채권을 찍거든요. 5%에 빌려줄 수가 있잖아요.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도 받지 않고. 그런 기관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3%에 찍으니 5%에 빌려주면 좋은데 5%에 빌려주기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지금 소액 생계비 대출을 했더니 연체율 얼마인지 아세요? 의원님도 아실 수도 있는데 20% 등에 30% 됐잖아요. 그럼 원금 그만큼을 뜯기면 그만큼 정부가 재정을 넣어주셔야 돼요. 의원님들 그럼 연말마다 또 하실 때 그 기구에 대해서 재정 들어가는 거 요구 안 하셔야 되는데 당신네 기관 왜 이렇게 운영했냐라고 사실 손가락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여러 들었습니다. 아까 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그 기준으로 취약계층 대출이 125조 원을 그럼 다 125조 원을 전담한다. 100조 원만 한다. 20% 연체율 대입연대 나오면 얼마죠? 20조 원이죠. 매년 20조 원, 기가 막히시죠. 근데 20조 원을 매년 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5년 동안 나눠 상각하면 되니까 4조 원씩은 넣어주셔야 되는데 4조 원도 아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5조 원을 다 해주실 건지 지금 연체 차주의 대출 금액이 30조 원이면 30조는 급하니까 넣자라면 100조가 아니라 30조에 20% 연체율 잡으시고 거기서 5조를 하시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숫자를 썼는데 4조 원 정도 이바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지를 그러니까 어느 계층을 어떻게 타겟하실지에 따라서 100조 원을 선심 쓰시려면 25조를 넣으시고 30조 연체 차주를 하시려면 뭐 제 생각에 맥시멈 5조 줄이면 한 3조 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타겟팅을 뭐 의원님들께서 입법하시는 과정에 기재부 사람들하고 잘 하시든지 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기구가 하나 있으면 전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드렸고요. 마지막은 이제 제가 제일 심하게 갔는데 서금원 지금 원장님이 제가 친한 연구원 있을 때 선배 박사님이신데 요거는 제가 하면 아마 원장님이 바로 저를 부르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부업을 한 10년 이상 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있었던 거기도 합니다. 그 최고금리가 27.9에서 지금 20%로 내려왔었으니까 그럼 시장 원리라는 게 작동하다 보니 대부업체가 20% 넘는 사람들한테 안 해주다 보니 지금 하는 불법 사채가 횡행하지요. 근데 뭐 우리나라 분위기상 내린 걸 올리기는 어렵다고 하니 이제 문제가 생긴 숫자를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잔액이 최고금리가 높았을 때 18년 기준으로 11.6조 원을 했는데 현재 대부업체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잔액 기준 4.74 5조 원이고요. 매년 신규 대출 2조 원입니다. 근데 서금원이 매년 얼마 하신 줄 아세요? 신용대출 7조 원입니다. 그럼 뭘 했냐면 대부업 하던 시장을 서금원이 구축하고 들어갔어요. 사실은 금융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금리 상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느니 그러면 서금원이 구축한 게 어디냐면 서금원이 직접 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축은행, 은행에 오는 우량 서민에 대해서 보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러느니 아예 그러면 대부업에 대출 받는 사람에게 서금원이 보증을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신용 대출을 서금원이 시작했는데 그걸 대부업도 사용 못하는 불법 사채 업자에게 서금원이 대출을 하게 하면 서금원 직원들은 싫지요. 거의 돈 떼먹을 사람인데 저는 아예 차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면 불법 사채 피해받는 사람은 즉각 줄 거지 않습니까? 서금원이 그 사람들 어떻게 목 졸라서 땅바닥에다 묻겠습니까? 대신 서금원 직원은 나는 공기업에 취직했는데 이런 사람 상대로 하고 대입연대율 30% 나오면 매년 연말에 국정감사할 때 당신네 기관 왜 이렇게 대입연대율 높냐고 욕을 먹을 텐데 저는 차제에 이게 불법 사채 시장을 줄이는데 효과적이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뭐 대선 시절이라서 마구 질러봅니다. 마구 질러보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상단 20%가 어려운 이유가 내가 이렇게 빌려주면 뛰어먹는 확률이 20%가 넘어서 그런데 서금원이 보증을 서주면 뛰어먹어도 서금원이 그걸 변제를 해주니까 최고금리 15%까지 인하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민주당 의원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타협안으로 이렇게 서금원만 싫어하면 다 해결이 돼요. 네. 제가 이제 극단적인 제안까지 드려봤습니다. 요거 아마 혹시 신문에 나오면 원장님이 내일 저를 당장 부르실 것 같으세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의원님들 많이 하시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부채 해결만큼이나 어려운 건 매출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임대료, 매출은 안 되는데 임대료는 내야 되고 제가 아시는 선배 박사님 보니까 폐업을 했는데도 계약에 묶여 있어서 2년 동안 임대료는 내셔야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 배달 수수료가 워낙 높고 해서 매출 회복 방안으로 이 대표님 좋아하시는 지역화폐 확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골목 상권, 지역 특화 상권 활성화. 제가 지금 안시가트로 일본 가 있었는데 일본은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 특화 상권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 의원님들 일본 여행하시면서 여행이 아니라 하여튼 뭐 방문하시면서 지역 특화 상권 활성화를 저희는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매출이 회복되는 게 선순위지 부채라는 건 매출이 안 된 마지막 단의 얘기여서 저는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수수료 부담 플랫폼 업자들이 워낙 커지는데 이쪽을 뭐 상생 협약을 하시던 입법을 강요하시던 해서 인하를 유도하시고 임대료 부담 저는 그냥 임대료 공산주의식으로 상한을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저들 공산주의자라고 하길래 제 생각에 공공임대 아파트도 있는데 공공임대 상가 요즘 공실 많다는데 LH한테 지금 공실난 것을 매입해다 공공임대 상가를 제공하면서 상가료를 낮게 주면 경쟁에서 자연적으로 인하되는 게 그 프랑스하고 독일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닌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